과장님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콜라로 군사력 강화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콜라로요? 뭐 그거 마시면 뭐 전투력이 세지기라도 하나요? 오늘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주제입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음료를 19억 병 정도 파는 회사가 하나 있고 다른 후발주자는 14억 병 정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티셔츠가 그거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코카콜라와 펩시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콜라가 뭐 그 정도로 팔려요? 19억 병, 14억 병 그게 다 콜라가 그만큼 판매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스프라이트나 환타 뭐 이제 이런 제조음료들 다 합친 게 19억 병. 펩시도 뭐 당연히 다른 음료 라인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 홈페이지 가보면은 자기는 막 라인업들을 엄청 자랑해놨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아까 19억 병씩 팔린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1년 360을 곱하면 7천억 병 정도, 펩시가 한 5천억 병 정도. 어마어마하죠. 정말 세계 1, 2위 답네요. 근데 네. 콜라 말고도 다른 음료도 좀 잘 팔리는 건가요? 아유, 잘 팔리죠. 콜라만 그렇게 팔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는 되게 다양해요. 일단 코카콜라로 놓고 보면 글로벌하게 콜라만으로도 뭐 오리지널, 제로, 맛도 그쵸. 되게 많잖아요. 뭐 레몬, 라즈베리, 진저, 바닐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 뭐 스프라이트, 환타, 파워에이드, 뭐 미닛메이드, 비타민 워터 이런 거 다 뭐 이게 다 있네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펩시는 스낵도 판매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펩시콜라 외에도 게토레이, 마운틴듀 같은 음료 당연히 있는 건데 스낵 같은 경우는 전 이거 사실 몰랐는데 치토스, 도리토스가 펩시 거라고 해요. 그리고 퀘이커라고 네. 저는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 한국에서 대중적인 건 아닌데 오트밀 브랜드가 좀 있거든요. 이게 북미에선 좀 많이 팔리는 브랜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펩시도 라인업이 되게 짱짱한데 맞아요. 사실 콜라만 놓고 보면 펩시콜라 좀 코카콜라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이거 붙여보면 볼만하겠는데요? 저는 사실 코카콜라가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막상 붙여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한번 누가 이기는 건지 누가 길고 짧은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은 펩시가 2배가 높아요. 압승입니다. 코카콜라의 매출은 457억 달러. 현재 환율이 한 1,400원 정도로 놓고 보면은 한화 기준으로 한 64조 원 정도 매출을 해요. 22년, 뭐 21년 매출 역으로 보면 뭐 60조 원, 54조 원이니까 네. 매년 한 7%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탄수화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은 점점 더 먹고 있어요. 근데 와 7%라니 콜라를 거기서 얼마나 더 팔려고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데요. 네, 이번에 펩시를 한번 보시면 네. 앞자리가 벌써 다르죠. 915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 기준으로 128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코카콜라 매출 한 2배 정도 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22년 매출이 뭐 121조 원, 네. 뭐 21년 매출이 111조 원 되니까 펩시도 한 6%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산 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라서 좀 단위가 확실히 다르기는 해요. 코카콜라의 총 자산이 977억 달러, 한화 기준으로 137조 원 정도 137조, 됩니다. 네.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이 124억 달러, 그러니까 17조 정도. 계산이 우리 어렵네요. 다 뭐 한 17조 정도 들고 장사하시잖아요. 뭐 보통 그 정도는 있어야 지금 뭐 펩시코는 총 자산이 1,005억 달러, 네. 140조 정도가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랑 투자 자산이 뭐 한 100억 달러 정도니까, 그러니까 총 자산은 펩시가 좀 더 높고 현금성 자산이랑 투자 자산은 조금 뭐 펩시가 낮고 뭐 그 정도입니다. 자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어마어마한 콜라를 많이 수치입니다. 먹기는 많이 먹는 모양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두 콜라 회사의 좀 특징이 무형자산 비율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총자산 대비해서 무형자산 비율이 한 30%에서 35%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두 회사 다 한 3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 원 정도가 무형자산이에요. 그 금액이 브랜드 가치를 뭐 반영을 하는 건가요?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 게 네. 브랜드 가치를 매번 이제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23년 기준으로 580억 달러 정도라고 발표가 됐어요. 펩시는 뭐 그거의 3분의 1 수준 180억 달러.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한국 돈 기준으로 81조 원 정도가 브랜드 가치라고 평가가 되고요. 펩시가 그거의 3분의 1 정도인 거예요.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가 이제 81조 원이고 무형자산 45조 원? 그 전체 무형자산이 예. 45조 원이었죠. 그 정도 수준이면 브랜드 가치 그 자체가 이제 무형자산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는 힘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달려있는 무형자산이 45조인데 네. 브랜드 가치 자체로 평가했을 때는 코카콜라면 81조 원이잖아요. 괴리가 있거든요. 이게 비슷한 예시로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23년 기준으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세계 1등이거든요. 브랜드 가치. 5천억 달러래요. 엄청나군요. 근데 재무제표 애플 거를 들어가 보면 5천억 달러가 들어갈 구석은 사실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축적해온 브랜드 가치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진 않아요. 직접 반영되진 않아요. 감성을 수치로 환산을 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감성을 수치로 환산하면 5천억인데 그거를 이제 그 표준화된 재무제표에 갖다 박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신뢰성 때문에 그래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해서는 신뢰성의 문제가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잡기도 사실 어렵고 평가 자체가 조금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회계는 보수주의라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네. 평가 방법도 뭐 기준을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무제표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자산만.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성장시켜온 상표권은 그 가치 자체가 재무제표에 박히는 건 아니고요. 뭐 상표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상표권 등록 비용이나 뭐 법적 비용이나 뭐 등록 비용 뭐 그런 것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대신 외부에서 거래를 통해서 다른 회사한테 뭔가 어떤 상표를 사오거나 사업부를 사오면서 발생하는 상표권이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건 값어치가 생긴 거잖아요. 제3자 간의 거래에서 값어치가 생긴 거기 때문에. 거래에서 생기는 그 거래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값어치로 인정이 되고. 맞습니다. 그거는 값어치로 인정을 해주고 그거는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 높은 무형자산은 어디서 온 건가요?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그냥 이렇게 쭉 성장해 왔다기보다는 네. 여러 회사들이 인수합병 해오면서 합치면서. 큰 것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무형자산 비율 높은 회사들을 제가 못 봐가지고. 그쵸. 네. 코카콜라가 펩시콜라가 되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도 좀 재밌어요. 이건 그냥 재미를 위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 네. 코카콜라가 이제 콜라를 대체 얼마나 쟁여두고 있을 것인가 얼만큼 갖고 있을 건가. 라는 걸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뭐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재밌어요. 재고 자산이 23년 말 기준으로 44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 기준으로 6조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다 콜라는 당연히 아닐 건데 뭐 콜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자고요. 그러면 6조 원어치 콜라를 팔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이제 코카콜라가 잡아놓은 거고, 재고 자산은 뭐 이제 판매 가격이 아니라 당연히 제조원가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원가율이 뭐 한 40% 정도 되거든요, 코카콜라가. 그럼 출고 가격 기준으로 이게 한 15조 원 정도가 되고요. 더 올라가는. 매출원가가 185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재고자산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87일 정도. 그러니까 네. 87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쌓아놓은 걸만 먹을 수 있단 말인가요? 갑자기 코카콜라가 망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생산을 못 한다고 해도 일단 2, 3개월은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영업이익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23년 코카콜라 영업이익이 한국 돈으로 15조, 16조 왔다 갔다 하고 펩시는 뭐 16조, 17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두 회사 매출이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그쵸.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영업이익은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펩시 영업이익률은 반토막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좀 이거 안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펩시가 못하고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3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은 펩시 영업이익률이 한 13%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봐드리면 네. 우리나라 식품회사들 영업이익률 한 3%에서 7% 정도 사이에서 놀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그거에 비하면 펩시는 사실 미친 실적이죠. 2배, 3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펩시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코카콜라가 24%, 25%가 영업이익이니까 사실 코카콜라가 미친 거예요. 코카콜라의 문제였군요. 코카콜라의 뭐 좋은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률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일단 두 회사 간에 판매하는 상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펩시는 식품도 좀 파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도리토스나 치토스 같은 식품들을 팔고 있는데 전체 영업이익에서 42%가 북미 지역의 스낵 판매에서 나와요. 전 세계 영업이익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펩시는 음료도 파는 그냥 식품 회사라고 보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콜라같이 이제 음료 사업은 마진이 되게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공정상으로 스낵에 비할 바가 못하죠. 콜라는 이제 사람들이 소위 표현하는 게 물이랑 설탕이 99%의 이제 원재료다라고 그쵸, 말을 할 그쵸. 정도로. 예. 근데 스낵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공정에 대한 비용이나 투자가 단순한 음료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두 회사가 음료 시장에서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100년 동안 고유 브랜드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거의 뭐 독과점적인 지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논의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높은 영업 이익률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는요. 브랜드 가치가. 예.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콜라는 스낵에 비해서 가격 결정권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콜라는 전 세계에 호불호가 없어요. 저 얼마 전에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펩시랑 코카콜라는 다 깔려 있어요. 개발도상국인데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완벽한 대체제도 사실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햄버거의 콜라, 피자의 콜라, 치킨의 콜라, 더운 날 얼음 동동 띄운 콜라, 전 세계 공통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냉전 시대 때 소련도 이 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코카콜라랑 펩시가 미국 건데 이걸 수입하고 싶으니까 당시 루블화 결제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했대요. 보드카랑 물물 교환을 해서 보드카랑 펩시콜라를 갖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네. 나중에 좀 소련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80년대 말에는 보드카도 줄 게 없어서 잠수함 17척 정도를 주고 잠수함이요? 잠수함. 해군이 쓰는 잠수함을 주고 받아왔다고요. 그래서 덕분에 펩시가 잠수함을 어쨌든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세계 해군력 순위 한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콜라랑 잠수함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잘 키운 콜라가 그냥 군사력을 키워버리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콜라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세계인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유들을 다 고려를 하면요, 스낵에 비해서 두 회사의 음료 사업의 영업이익이 높다는 거는 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음료 매출 비중이 높은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영업이익이 더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 차이를 낼 정도로 그러면 펩시에서 스낵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건가요? 많이 높아요. 꽤 높은 게 아니라 음료 판매 비중보다 사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펩시 전체 매출의 한 64%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나오는데, 이 북미 시장에서 뭐 프레이토리라는 뭐 스낵 제조회사, 그리고 퀘이커 푸드라는 뭐 식품 제조회사 70%가 이 두 회사에서 나와요. 스낵 회사에서. 비중이 엄청 높네요. 엄청 높죠. 네. 그 전체 매출 구조로 봐도 그냥 스낵 매출이 60%, 음료 매출이 40%니까 이거는 스낵 제조 회사인 거죠. 스낵 제조 회사가 음료를 서비스로 판매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콜라도 파는 회사다. 맞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이게 이제 펩시가 이것저것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무언가 많이 했는데 어차피 콜라를 비롯한 음료 시장에서는 코카콜라가 엄청나게 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한우물만 팠잖아요. 네네. 코카콜라를 하나 판 건데 펩시는 네. 이거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 보려고 아. 여러 우물을 팠는데 막상 다 잘 되긴 했어요. 괜찮긴 했는데 그쵸. 막상 지갑을 열어봤는데 한우물 판 거랑 여러 우물 판 거랑 영업이익에선 똑같아. 펩시 입장에서는 한 130년째 진짜 열받는 벽 보는 기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코카콜라가 거의 펩시를 압도해오고 있거든요. 와,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혹시 뭐 펩시가 스낵을 팔았나요?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판 건 아니고요. 네. 그 수십 년 지나면서 제품군을 추가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펩시가 처음 시작한 게 1898년. 그 스낵을 팔기 시작한 건 1965년. 프리토레이라는 이제 회사를 그때 인수하면서 스낵은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1년에 이제 퀘이커 오츠 컴퍼니 사가지고 이제 합병한 거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오츠밀 같은 시리얼, 뭐 스낵바 같은 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추가가 됐죠. 1898년, 그러니까 한 1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코카콜라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코카콜라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됐어요. 대중한테 공개된 건 1886년인데 이제 코카콜라 법인이 세워진 거는 이제 1892년.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대한제국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개화기 때입니다. 개화기 때. 개화기 때입니다. 뭐 생각보다 그래도 뭐 둘 다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고요. 펩시는 코카콜라 영원히 못 이기는 2인자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이거 조사하면서 자꾸 그 홍진호 선수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임요한 홍진호 그 벽처럼 좀 느껴지는 약간 그런 그 게 좀 있네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요한 선수랑 코카콜라가 또 닮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혁신의 아이콘이거든요. 사실 우리 인식은 두 회사가 엄청 격차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쵸? 펩시도 음료 꽤나 잘 파는 회사거든요. 스낵까지 하면 매출도 엄청나게 나는 대단한 회사예요. 심지어 주가는 펩시가 더 높아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각화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뭐 주가에 더 반영이 되겠죠. 뭐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펩시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코카콜라가 1등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고 근본이다 뭐 예,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티셔츠를 오늘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코카콜라 티셔츠를 검색했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펩시콜라는 왜 안 사셨어요 했는데 네. 검색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콜라는 코카콜라. 너무 불쌍한데 콩라인? 그러니까 ፔ프시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예. 이게 펩시도 그래도 요즘 뭐 라임 맛? 제로 콜라 중에 그게 되게 반응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코카콜라가 콜라 하면 시장 지배자라는 느낌이 확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마케팅이랑 브랜딩을 너무 잘해요 사실. 너무 잘해왔고 계속 잘하고 있어요. 코카콜라를 항상 우리가 1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펩시가 항상 따라가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이것 때문이에요. 브랜딩을 너무 잘하거든요.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구나. 너무 잘해요. 트위터 팔로우수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코카콜라가 332만 명, 펩시는 35만 명, 10분의 1이에요. 네. 유튜브로 넘어가면 차이가 좀 큰데요. 코카콜라가 뭐 445만 명, 펩시가 95만 명. 이것도 한 4-5배 차이 나요. 이것만 대충 봐도 왜 그런 두 회사 간의 브랜드 파워의 차이가 생겼는지 네네. 느껴지는데, 그래서 코카콜라가 뭐 신박한 광고나 캠페인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가 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혁신성, 코카콜라의 혁신성은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스타벅스나 뭐 카페 가면은 음료 캐리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캐리어. 이것도 사실 코카콜라가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병 네? 들 수 있게. 진짜요? 예. 캐리어도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 그 디스펜서로 그 음료 따르는 기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코카콜라가 처음 한 겁니다. 뭐 연도도 어마어마해요. 음료 캐리어는 1923년, 디스펜서 1933년, 동전 자판기도 코카콜라가 처음 만들었는데 이건 1938년. 이거 근데 디자인도 되게 이뻐요. 들어가 보면은 지금 봐도 되게 이뻐요. 그리고 그때 오. 병으로 팔 때라 가지고 네. 자판기에서 병이 나왔대요. 네네. 이거 따 먹어야 되잖아요. 예. 자판기에 병 뚜껑 이거 따게도 되게 이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딸 수 있게. 거기 무슨 발명가들만 있나? 코카콜라가. 에디슨이 취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 이 정도면. 혁신의 아이콘인데? 맞습니다. 예. 물론 항상 코카콜라가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성공을 거두다가 뭐 이제 중간에 좀 뻘짓을 하게 되시는 최고의 뻘짓이 뭐냐면 그 네. 뉴코크 챌린지였어요. 요게 이제 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코카콜라는 항상 한 60%, 70%대 점유율을 유지를 해왔대요. 부동 1등이었는데 펩시가 조금씩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펩시가 정말 잘한 마케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그 블라인드 테스트.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콜라를 비교하는 걸 사람들한테 먹여봤는데 펩시가 더 맛있다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마케팅으로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얼만큼 효과가 있었냐면 코카콜라 점유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서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코카콜라가 더 맛있고 무조건 1위니까 맛있다라는 그런 통념 자체를 깨버린 거죠. 깨버린 거죠. 예. 그래서 꺼내면 안 되는데 뉴코크 챌린지를 거기서 꺼낸 거예요. 맛을 싹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맛을 바꿔서 콜라의 황제 자리를 되찾겠다라고 외치면서 뉴코크 챌린지. 거의 뭐 100년 동안 지켜온 레시피를 없애고 코카콜라 원래 레시피를 그냥 싹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 평가가 아주 극악이었어요. 극악이었어요. 이때 사례가 어느 정도냐면 그 코카콜라 직원이 가다가 영문도 모른 채 멱살 잡히기도 하고 항의 전화 빗발치고 또 미국이 시위하면 또 얼마나 무섭게 해요. 여기는 대단한 나라죠. 코카콜라 때문에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걸어가니다가 멱살까지 잡히고 시위 생기고 콜라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항의 전화 뭐 질타를 받던 코카콜라가 79일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 돌아오겠다. 원래 맛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고 그게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때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전화가 3만 통 정도가 걸려왔다고요. 엄청난 빅 이슈였죠. 오랜 시간과 투자 뭐 연구를 해가지고 뉴코크에 공을 들였는데 고객의 반응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 되게 이거를 좀 더 해볼 법도 한데 확 드러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혁신성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모가 이제 고객과 소통을 중시하는 코카콜라다운 되게 과감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되게 결과적으로 훌륭한 노이즈 마케팅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주도권을 뺏겨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난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를 이끌어낸 거거든요.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다른 이성한테 눈길이 가. 근데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랬더니 진짜 사랑이 이제 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뒤늦게? 네. 그래서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다니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다시 점유율을 회복을 하고 지금의 코카콜라가 된 거죠. 그럼 지금은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랑 펩시 점유율은 그럼 서로 어느 정도 되나요? 음료 시장에서는 사실 생각보다는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 코카콜라가 한 46.5%, 그리고 펩시가 18.8%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마 그래도 펩시가 이제 슬슬 또 새로운 신제품이나 이런 걸로 또 코카콜라한테 위협을 좀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이게 앞으로는 점유율이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130년째 이어온 두 회사의 콜라 전쟁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거든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콜라 아닐까요? 사실 세상 어디에 가도 두 회사의 콜라는 쉽게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제 콜라 없이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당분 때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제로로 만들어서도 우리가 계속 먹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콜라는 앞으로도 쭉 경쟁을 할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만들어 줄 거고 둘 다 뭐 경쟁 과정에서 승자가 된 것도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봤고요. 앞으로도 그럴 걸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1등이 내일의 1등이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예전에 그냥 클래식 콜라로 놓고 보면 펩시가 코카콜라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사실 요즘은 뭐 제로의 시대가 또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콜라 얘기를 주로 했지만 그 음료군 전체로 놓고 보면 제일 많이 팔린 음료는 생수예요. 생수 시장에서 사실 두 회사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1위가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보면 사실 펩시 제로 라임 맛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회사 최고 복지가 뭐냐면 펩시 제로 라임 맛은 냉장고에 상시 구비를 해둬라. 근데 제로 라임이 사실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해요. 코카콜라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제로 칼로리 시대에서 계속 바뀌어가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펩시콜라도 코카콜라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수함하고도 바꿀 수 있었던 콜라 이야기 맞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